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지금, 네, 한 30분 넘게, 지금 30분 정도, 아까 뭐 29명, 30명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온라인 설명이랑 현장 설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시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어디나 지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또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는 이제 학습법 설명회고, 대상은 예비고3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현 고2 학생들도 오고 또 어머님하고 오셨는데 설명회를 저희가 이번 설명회는 현장하고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연사분들,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드리고 우리 일정을 좀 말씀드릴 저는 강부청소학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마 1월 달부터는 1월 3일부터는 이제 윈터스쿨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또 윈터를 하지 않은 친구도 청소를 올 수 있죠. 단과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고3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선생님들 좀 어렵게 오늘 또 모셨고 이 세 분은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윈터스쿨 때도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속 1년 동안 윈터스쿨 이후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수능에 관련된 커리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는 연사분은 저희 영어과, 그러니까 저희 청소학원 대표 영어 강사님인 조정현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법을 얘기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수능이 조금 많이 선택순으로 바뀌면서 어땠을까 되게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오늘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양지홍 선생님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우리 국어과에서도 또 가장 수강생이 많았던 이승모 선생님이시라고 또 마지막 우리 국어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아마 지금 7시 한 5분이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게 되면 한 8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저희 봉투 안에 보면 지금 세 분의 브로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브로셔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력, 양력 이런 것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승모 선생님 같은 경우 또 수강 후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만약에 들으시면서 메모하실 거 있으면 또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저 보이십니까? 네, 청소학원 부원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자료가 없으실 텐데 혹시나 학원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브로셔나 아니면 정보 자료 이런 게 또 원하시게 되면은 저희 학원에 내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뭔 얘기야라고 느끼겠지만 지금 안에 보시면 이제 정시, 가나다군 배치표도 들어가 있어요. 일명 장판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제 내년 준비를 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순서로 이제 영어과 이제 대표 강사 조정현 선생님도 진행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들어와서 소개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냥 바로 영어 우리 조정현 선생님 진행하시면 끝나시면 바로 저희 수학과 이제 대표 강사 또 양조원 선생님 나오시고 마지막 이승모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정말 겨울방학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된 2022학년도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저희 주자를 맡으신 영어과 조정현 선생님 모시도록 할게요. 네. 강부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누르면 되죠? 네, 잠깐만요. 요거.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성적도 추울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에는 좀 성적도 좀 따뜻해지고, 마음도 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화된 수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달라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가지고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앞으로 이제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적절한지 영역별 그리고 성적대별. 이때 영역이라는 건 당연히 뭐 듣기하고 독해, 그다음에 이제 성적대라는 건 1, 2등급이냐, 3, 4등급이냐, 아니면 이제 5등급 이하냐, 이제 그 얘기가 될 건데요. 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능적 사고하고 독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학습하는 게 더 적절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영역별 성적대별 이제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건 어차피 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 평가원이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하니까 평가원이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는지를 알면 그 학습 방법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평가원은 항상 6월하고 9월 그리고 이제 수능을 출제하고 나서 출제의 기본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학습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 바뀐 것은 사실은 없어요. 큰 틀에 바뀐 것은 없고, 이쪽 보면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때 빈도가 높은 어휘라는 건 자주 봤던 단어들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그 단어장을 가지고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독해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 있는 단어도 같이 외울 건데, 이때 이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여러 번 나오는 요 단어들 같은 경우는 1번 뜻만 묻는 게 아니라 2번하고 3번 뜻을 물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봤던 단어들일수록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의 이제 유창성뿐만 아니라 이제 정확성을 강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법하면 정확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휘문항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문항이라는 게 단순히 단어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제대로 쓰였는가. 그래서 이제 30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장문 독해에서 42번 이제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라기보다도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단어가 쓰였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제나 제목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30번의 이제 밑줄 어휘 문제, 42번의 밑줄 어휘 문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휘 문제를 잘 풀어야 나머지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답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30번하고 42번 문제 그리고 또 21번의 함축음이 추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 꼼꼼하게 공부하면 나중에 걔네들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거나 등급이 바뀌는 그런 일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그래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다. 지문 속에서 단서를 찾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건 이제 그 문단 요약 문제라든가 혹은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출제한다. 단순히 주어진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서를 배열하고 어떤 문장을 어디에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의미까지 잘 완성이 되는가. 이것까지 같이 물어본다. 그래서 큰 틀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제 영역별로 살펴보면 듣기하고 이렇게 뒤에 이제 독해가 보이는데요. 듣기는 당연히 뭐 12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5문제인데 순수 듣기하고 이제 간접 말하기 문항인데요. 그냥 듣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듣기라고 보시면 되고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듣기에서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헷갈리거나 틀리고 시작하면 이제 뒤쪽에서 독해를 하면서 다 맞추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듣기는 독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다 맞추는 게 좋다. 왜냐하면 헷갈린 채 혹은 틀린 채 시작하면 다 맞아도 2등급이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또 몇 문제 헷갈리면 3등급인가? 공부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멘탈 관리 차원에서도 듣기는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독해는 이제 뭐 저렇게 순수 읽기 문항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요. 여기 쭉 보면 약간 색깔이 다른 것들 있죠. 빨간색 말고.
함축적음이 21번,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서 32에서 34번, 그리고 어휘 30번 요거 있잖아요. 올해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들어간 문항들. 그래서 그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빈칸하고 순서하고 삽입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지금 맥락 추론에서 함축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중심 내용 추론에서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문제하고 얘네 그리고 저기 22번 있죠. 거기까지 해서 다 동일한 3페이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3페이지라는 건 듣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가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이 3페이지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되게 집중해서 풀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까지 틀리면 뒤쪽에서 틀린 문제들이 많거든요. 뒤에 보면 어법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 여기에서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집중해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얘나 다 성격이 비슷한데 한 해는 얘가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오고요. 한 해는 얘가, 또 한 해는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만 잘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얘네들도 처음부터 꾸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이쪽이요? 이쪽 보면, 이제 쓰기 능력이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독해하고 비슷해요. 그냥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 뒤쪽에서 문장 삽입 38번. 얘네들도 오답률 5위 안에 올해는 들어갔던 문제들이다. 자, 근데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듣기하고 독해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것은 없는데 문항 출제할 때 이런 내용들도 역시 사실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출제를 한다. 그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 수험생의 인지적 과정에 따른 문항 유형을 배열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로 얘는 처음에 쭉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도 된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듣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운 난이도의 독해,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독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조금 더 쉬운 난이도의 독해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 상황인데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문제를 풀어도 된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해에서 먼저 쉬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평가원의 취지를 살리면 굳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전략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사실상 크게 중요하진 않다. 나만의 독해 스타일을 파악하고 순서에 관계없이 풀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평가원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풀어도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약간 다른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EBS 이제 간접 연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직접 연계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이제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바뀔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간접 연계라는 건 EBS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문항을 활용해서 출제하겠다는 뜻이니까 사실상은 그 연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재가 같은 문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지문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EBS 공부를 할 때 이제 다른 친구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단순히 이제 반복해서 얼마나 볼 것인가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암기해서 혹은 내용을 이해해서 내가 EBS 문제가 변형됐을 때 얼마나 잘 풀 것인가 그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EBS 교재는 학교에서 하기는 해요.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건 그냥 내신용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내신용이 되는 거고 그것만 자주 봤던 친구들은 사실상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EBS 연계 교재는 그냥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올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바뀐다면 이제 또 발표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대비하면 되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의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역시 계속해서 EBS는 간접 연계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거거든요. 쉬운 3점, 어려운 2점. 요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올해 수능 이제 간단 리뷰를 할 때 그때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이제 있을 거예요.
혹은 원하는 이제 등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국어는 몇 등급, 수학은 몇 등급, 영어는 몇 등급만 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가령 이제 이 친구가 영어에서 이제 3등급을 받고 다른 과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충분히 나는 최저도 맞추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계획이 설정이 됐다면 3점을 버리고 2점짜리 문제만 풀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3점 문항이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2점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3점을 버리고 2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3점을 버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2점이 어려워서 시간을 들였지만 오히려 점수는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 3점이 쉬워지고 2점이 어려졌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약간 2.5점의 문항들의 성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어려워질 수는 있으니까 3점 문제도 풀어볼 수 있는 그 생각을 좀 하고 2점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실제로 뒤쪽에서 오답률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좀 더 말씀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얘가 EBS 연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많이 맞췄거든요. 맞고 여기 나오는 31번하고 32번 문항 있잖아요. 요건 EBS 교재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빈칸을 아예 그냥 비슷하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31, 32는 10초 컷 혹은 15초 컷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역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EBS 교재는 공부를 해야 되나? 하기는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평가원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공부는 하되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저희 청설학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EBS 지문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지문이 바로 주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빈칸 완성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어법 문제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푸는 것보다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냥 답만 찾는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전체적인 글의 구성과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 즉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학습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변형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전체를 쭉 보면 지금 이제 요맘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어휘 학습하고 구문 해석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BS 지문을 가지고 공부는 하되 그냥 그대로 주제를 외운다거나 변형 포인트만 확인하는 기존의 학습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독해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습 패턴의 좀 변화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주, 그리고 자주 하면서 질 좋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 이게 이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쪽 보면 영역별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듣기 있죠. 듣기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제 듣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듣기는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EBS 연계 교재가 나오거든요. 그 해 항상 연계 교재가 나오니까 그 책을 가지고 EBS 영어 듣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EBS 수능 완성이 있는데, 그 수능 완성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에서 실전 모의고사에 5회분 정도, 보통 5회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듣기 문제가 또 있어요. 듣기 문제 또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오는 듣기 교재를 가지고, 즉 EBS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듣기 문제, 걔네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자주 듣고 풀어보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듣기는 기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해 나오는 연계 교재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기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이어폰 꽂고 많이 하거든요. 혹은 에어팟. 맞습니까? 아무튼 그거 이렇게 꽂고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듣기는 사실 이제 이렇게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소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어폰을 꽂고 하면 되게 잘 들려요.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듣기가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방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어폰을 가지고 하는 거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기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풀고 반드시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는 대본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요. 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들어보고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들리는 발음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밑에 밑줄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음이 아닐 수 있어요. mine 이거 아니고요. chase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기간틱이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가 듣기에서는 determine, 그 다음에 purchase, 그 다음에 gigantic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과 들리는 발음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잘 못 듣고 놓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본을 보는 것이 좋다. 대본을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듣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듣기는 평소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혹은 어디를 이제 걸어가는 동안에 그때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노래 같은 경우도 이동하면서 들으면 정확하게 가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된 노래도 정확하게 가사가 안 들어오는데 영어 듣기는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는 거 좋지 않고요. 듣기가 약하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리고 자기 방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맞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개나 3개 정도 헷갈리거나 틀렸다는 느낌을 가지고 시작하면 전체적인 시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맨 처음에 국어 봤는데 국어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고, 점심 먹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영어 보려고 하는데 듣기에서 3개 틀리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남은 문제를 어떻게 집중해서 잘 풀 것인가 그게 아니라 망했다. 내년에 어디 가냐. 그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요. 독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맘때부터는 단어 좀 많이 외우셔야 돼요.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보다는 어원이라든가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 다이어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면서 그리고 독해를 병행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 혹은 내가 학습한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고 앞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뒤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단어 암기 방식이 조금은 바뀔 필요도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투자해서 외우는 방식보다는 요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과 빈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좋은 것들을 많이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면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구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문법을 추가로 얘를 먼저 하고 저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러면 문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글의 논리를 파악하고 문장 간의 연결성에 주의한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얘네들이 있죠. 지시어라든가 연결어, 대용어. 지시어라는 건 이제 앞에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연결어라는 것은 however를 쓸 거냐, so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용어라는 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예를 들어서 20% 할인해준다 그 말과 20% 깎아준다 그 말 같은 말이죠. 그렇죠? 할인하다 깎아주다 이런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문 속에서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모의고사 형태로 된 것을 시간에 재서 풀어보는 연습.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3점짜리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3점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3점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또 따로 열심히 연습할 필요도 좀 있다. 이제 그 얘기까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 보면 이제 성적별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고2 모의고사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11월달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성적이 좀 나올 것 같다. 라든가 나는 이 정도의 성적을 이제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90점을 목표로 하지 말 것.
그리고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80점을 목표로 하지 말 것. 왜냐면 90점과 80점이라는 딱 등급의 커트라인을 목표로 하잖아요.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그 마음속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는 다 맞출 건데 원래는 내가 2등급이 목표지만 85점 이상을 내가 맞출 건데 근데 실수해도 나는 원하는 등급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은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몇 문제 틀려도 되겠지. 대충 풀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90점, 92, 95점 이렇게 나왔던 친구가 실제로 수능에서 이제 89점, 그 다음에 79점, 그리고 생각보다 69점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평소에는 좋은 등급이 나왔다가 수능에서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등급이 있다면 안정적인 점수의 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90점 목표하지 말 것, 80점 목표하지 말 것. 그렇게 해서 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듣기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위해서는 듣기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 EBS 연계교재 듣기 있죠? 걔네들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듣기는 사실상 그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도 안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듣기를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모의고사 볼 때. 그쵸? 모의고사 볼 때. 그때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시간을 내서 듣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3, 4등급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능적 독해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 독해 문제에서 틀린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문에 대한 그 이해력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능적 사고를 키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과 다른 독해 시험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어찌 보면 그 수능이에요. 제가 토익도 가르쳐보고 토플도 가르쳐봤는데 수능이 가장 어렵습니다. 단어 수준은 토익이나 토플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독해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문장 간의 의미 연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이라든가 단어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단 학습을 했을 때는 배신하지 않고 성적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하면 안정적인 등급 확보는 가능하다. 단순히 공부하지 말고 자 정답만 맞추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문을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읽어올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1, 2등급 위해서는 당연히 뭐 듣기도 당연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요. 빨리 성적을 올리겠다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단어부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독해보다 듣기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듣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 공부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적별 얘기를 쭉 했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보세요. 수능적 사고하고 이제 독해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공법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공법. 그러니까 단순히 그 리딩 스킬이 있거든요. 리딩 스킬 이제 뭐 어떤 문제는 뭐만 읽으면 되고 어떤 문제는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빈칸 앞뒤만 살펴보면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즉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할 필요 없고 그냥 앞뒤 구조만 살펴본다. 단순히 뒤에 동사의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본다. 이런 식의 이제 스킬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는 듯 하다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즉 평가원이 말한 대로 풀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 풀어본 기출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풀어본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미 풀어본 문제라도 근거를 찾아서 다시 풀어보는 거. 그리고 특히 요거 틀렸다고 해서 바로 해설지를 보지 않는다. 일단 채점을 하고 나서 해설을 보기 전에 내가 왜 틀렸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주 풀 때 질이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원래 잘하던 거 있죠. 원래 잘하던 거 조금 잘하다가 끝나요. 왜냐면 시간 내서 계속 실전 감각을 익힌다고 문제만 많이 풀거든요. 문제 많이 풀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주제나 제목 문제 잘 풀었으면 그것보다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는 주제나 제목 문제도 잘 풀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학습이라는 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리고 잘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는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있죠. 해설자료 보기 전에 정답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답의 근거, 왜 이게 답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지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요거, 맞은 문제라도 해설을 꼭 읽어볼 것. 맞은 문제라도. 왜냐면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성적을 올리려고 생각하면 틀린 부분만 잘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도 처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얘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맞춘 문제 풀이의 방식이 일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주제나 제목 문제를 맞췄는데 다음 달에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에도 맞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는 맞추고 언제는 틀리고, 또 이번 달에는 주제를 틀렸는데 또 다음 달에 보니까 빈칸을 틀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문제를 또 틀리고, 이런 식으로 틀렸던 문제의 유형이 계속 달라지고 맞췄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도 생기고, 선생님 이제 심지어는 도표도 틀렸다요? 심지어는 이번에 내용일치 불일치도 틀렸다요? 헐, 이번에 18번도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맞춘 문제는 자기가 잘 풀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푸는 방식이 수능스럽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실수였어요. 그렇죠? 실수였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죠. 평소에 안 틀렸던 문제인데 이번에만 실수로 틀렸어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맞춘 문제라도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맞추려면 풀이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춘 문제도 반드시 해설은 읽어본다. 그리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가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력을 향상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쭉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기 요 밑줄 있잖아요. 이 쭉 여기 밑줄에 있는 부분을 지문 속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이렇게 쭉 해석이 되는데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까요? 그 대화의 끝에서 당신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 자체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문 속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글로 옮긴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쭉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remaining silent 보이시죠? 침묵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침묵을 유지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대화 속에 무엇이 있는 것? 대화 속에서 pause, 잠깐 멈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 줘야죠. 그래서 해석한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가? 혹은 표현이 달라지면서 정말로 다른 건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바로 뭘까요? 대화의 끝을 잡아서 장단을 맞춘다. 그쵸? 대화의 끝을 잡아서 장단을 맞춘다. 근데 낫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화의 끝을 잡아서 장단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얘도 결국은 어떤 의미? 이렇게 remain silent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들을 이제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휘 학습을 할 때도요, 비슷한 의미를 주는 그 유의어 있죠, 유의어. 그쵸? 혹은 동의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뭔가 침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요, 독해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고2 때하고 고3 때하고는 정말 달라요. 특히 고3 이제 3월 달이 되면 처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처음 모의고사를 보는데 고2 11월 달 모의고사하고 3월 달에 이제 고3 모의고사하고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난이도에 이제 갭을 메우려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처음에 여기부터 제대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출발점이고 이게 잘 됐을 때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자신 있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나머지가 어색하니까 내가 고른 것이 정답. 이거 버려야 돼요.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명확히 찾는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틀리기 쉬운 유형들, 얘네들의 접근법을 확실히 익히고 쉬운 것만 골라서 풀지 않는다. 쉬워 보이는 것이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2점짜리겠죠. 2점짜리만 골라서 풀지 않는다. 왜? 2점짜리가 요즘은 더 어렵다. 3점짜리는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뒤에 살펴보면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제 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조금만 더 드리면 자, 이게 이제 올해 수능 문제거든요. 올해 수능 문제인데 집중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답은 요거거든요. 답은 요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의 내용 이제 읽었다 치고 답은 요건데 그럼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그대로 학습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이렇게 먼저 보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부터 4번 중에서 자, 주제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없음을 쓰시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앞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 쭉 보면 없죠. 그럼 답이 없음이라고 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선택지에서 어떤 표현 때문에 답이 아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도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이 있을까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 잘 기억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답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선택지라도 5개나 4개 혹은 3개 중에서 무조건 답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즉 그냥 얘가 가장 적절해 보이니까 나머지가 아니고 얘가 답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맨 처음에 주제나 제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어려우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문제 정말 많이 풀었는데 결국 수능 때 가서 또 틀려요. 6월이나 9월 평가원에서는 안 틀렸는데 수능 때 또 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객관식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도 정답이 확실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까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됐었냐. 이게 이제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있잖아요. 자, 얘네들이 다 2점이에요. 문제는. 자, 오답률 5위 아니니까 오답률 상위 5위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틀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세요. 얘네만 3점이거든요. 얘네는 34번이에요. 34번이고 얘는 21번인데 원래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원래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33번이나 34번 빈칸 추론 문제 4문제 중에서 33번이나 34번은 늘 5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33번을 34번은 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원래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올해 특이한 상황은 바로 뭐냐면 2점짜리 문제고 2점이고 2점이고 2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많았단 얘기예요? 2점이니까 잘 읽었겠죠. 잘 풀었을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오답을 고른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신 있게 틀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전공법입니다. 참고로 저기 자 정보법을 통해서 안정된 방법론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맞췄던 문제라도 해설을 읽어봐라. 왜? 올해는 틀렸으면 중간고사 못 봤으면 기말고사 다시 보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수능 못 봤으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월하고 9월 평가원 혹은 그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아무리 잘 봐도 수능 때 못 보면 그 성적으로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건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소재가 나오건 잘 풀 수 있게끔 안정된 방법론을 익혀라. 안정된 방법론. 이 문제에는 통하고 이 문제는 안 통하고 그런 스킬을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1등급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2등급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몇 점으로 1등급인지, 몇 점으로 2등급인지. 저 80점으로 2등급이에요. 이게 아니라 80점으로 2등급이면 나 3등급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85점으로 2등급이면 좀 있으면 1등급이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슬아슬하다가 3등급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학습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원점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원점수에 관심.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항을 파악한다.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무엇인지. 다른 친구들이 뭘 많이 틀리느냐? 그것보다 나만의 오답률 상위 문항이 뭐냐? 그걸 먼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그 듣기 있잖아요. 듣기 틀린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이제 그 시험지 분석을 시켜봐요. 듣기는 이제 독해 있는데, 그럼 이제 틀린 문제 문항을 쓸 거 아니에요. 문을 딱 쓰고 나서 틀린 이유 이렇게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13번은 틀렸어요. 그럼 틀린 이유, 안 들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아니, 당연히 안 들려서 틀렸겠죠. 그럼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33번 왜 틀렸어? 안 읽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놓쳤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해석이 안 됐는지 이걸 조금만 더 내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적인 학습을 한다. 얘만 파지 말고 그냥 외우는 친구들 많거든요. 외우는 친구들 많은데 외워봐야 절대 도움 안 돼요. 얘만 하지 말고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능까지 꾸준히 학습한다. 자, 3월달 모의고사를 봐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월달 모의고사 보는데 그때 점수가 95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 95점이니까 좋아. 1등급이니까 뭐 대충 해도 설마 내가 1등급 안 나오겠어?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3월달 모의고사 범위는 고2 범위예요. 고2 범위. 그러면 난이도도 고2라고 생각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했겠지만 고2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3월달이 지나면서 4월, 5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평가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6월달 평가원 보면 이제 고3 범위죠. 난이도도 고3 난이도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달보다 6월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2에서 고3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3월달에 점수 나왔다고 공부 안 한 친구는 6월달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난이도가 바뀌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처럼 95점이 나왔지만 난이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대부분 바뀌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어려워도 90점대를 좀 맞아볼 수 있도록 해보자.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당연히 6월 좀 더 어렵겠죠. 그럼 9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살짝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6월과 9월의 난이도를 이제 보고 중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이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이제 좀 쉬웠죠. 작년에 이제 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저하고 이제 공부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올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대부분 친구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1등급이 12.5%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6.5%가 밖에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이 나옵니다. 자, 고2 11월 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64점이었어요. 4등급이죠. 그쵸? 이번 수능에 88점 받았어요. 하나만 더 맞았으면. 그쵸? 자, 고2 때 4등급이면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 꾸준히 했잖아요. 그쵸? 꾸준히 한 만큼 반드시 성적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EBS만 파지 말자. 기출문제만 파지 말고 2점짜리만 파지 말고 3점짜리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끝까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만 하면 사실상 점수는 나와요. 진짜 점수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잘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겨울방학 때 좀 많이 해야 돼요. 좀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면 국어 점수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니까. 수학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영어까지 잘 나오면. 성적표에 다 1인 친구가 있어요. 다 1. 한국사부터. 그쵸? 한국사부터 해서 다 1인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한 만큼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테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학이 그려보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북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학입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잘 들리시는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청소학원 수학 강사 양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앞에서 이제 영어 설명해야 하는 거 다 듣고 했었는데, 일단 제 브로셔하고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 예비 고3 및 연수생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 안내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중에도 이런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수능은 어땠고 내년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채팅으로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시다.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정시다. 솔직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수시다. 우리 아이는 수시다. 알겠습니다. 그 채팅에서도 정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써주시고 수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이라고 채팅 한번 써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지역에서 한 7년째 있어요. 7년째 있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수강생이 많은 강사가 된 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요새 정시 확대가 되면서도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시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갑니다. 왜냐면 고2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엄마, 나는 정시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제 학생들도 많이 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을 정말 오랫동안, 제가 작년 여기 수강생만 200장이 넘거든요. 200명이 넘어요. 여기에서 강북청소리에서만 수강한 학생들이. 근데 정시로 도대체 몇 명이나 잘 갈까요? 정시는 한 과목만 잘해서 잘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시 공부 안 하는 애들을 저는 정시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시병자.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저는 대치동에서도 출강을 하고 여기서도 출강을 하지만 정시에서 경쟁력 있으려면 사실은 모의고사 성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우리 국포자, 영포자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잘 안 쓰죠. 근데 수포자라는 말은 많이 쓰죠. 정말 수포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시에 뭔가 도전하거나 아니면 수시를 지원했을 때 최저 등급을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오려면 6월 달까지는 수학 성적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제 소개 한번 드리면요. 저는 여기에서 단과 대표 강사로 수학 강사 일쓴 지 꽤 됐고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여러 책, 어삼시사, 너기출, 내신고대장이 이런 책들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원 나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이번 수능이에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초록색 두 문제가 2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이 이제 3점짜리하고 4점짜리가 있는데 수원수토가 공통 문제고 나머지 8문제가 선택 과목인데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원수토하고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수원수토가 중요하죠. 문항수로만 봐도 그렇고 사실은 문항수도 문항수지만 저는 예전에 비해서 수원수토가 앞부분에 나온다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정시를 노리는 입장에서 미적분 문제는, 확통 문제는, 기하 문제는 맨 뒤에 있는 8문제일 뿐이에요. 예전에는 미적분 2 문제가 12문제나 출제가 됐었고 3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미적분 문제였었는데 그게 앞뒤 섞여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8문제밖에 안 나오고 4점짜리가 예전엔 6개나 나왔지만 지금은 미적분에서 4점짜리가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점짜리 다 틀리면 몇 점이죠? 88점이고요. 88점도 충분히 1등급이 될 수 있는 수학 점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적분을 내신용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수능 점수가 제대로 나오려면 겨울방학 수원수토 공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가 그래서 수원수토에서 10문제나 나와요. 40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들 들어보셨죠? 준킬러.
들어보셨죠? 중킬로 문제들이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1등급 컷과 2등급 컷의 평균 점수 차이가, 저는 1컷에만 집착하지 않거든요. 1컷과 2컷의 차이점이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4.7점이었어요. 1년 동안 제가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지금은 몇 점일까요? 올해, 아직은 1년 지나진 않았으니까, 올해 1등급 컷과 2등급 컷의 평균 차이가 8점 이상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킬러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채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그게 사실은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훨씬 더 높이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 시험지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킬러 문제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애들 30번 문제 한 글자도 못 읽어보고 끝내는 경우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당연히 맞춰야 될 문항대에서 별표 치고 넘어가게 될 때, 아, 내가 이건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숨이 턱 한번 막히게 될 때, 아, 이 시험지가 어렵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번에 객관식 문제가 15번까지였고 중킬러 문제 13번 되게 어려워 보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13번부터 우두두두 많이 나갔어요. 근데 수학 잘하는 친구들 그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풀기만 하면. 그래서 남들한테는 중킬러고 좀 쉬운 4점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킬러로 느끼고 어려운 4점으로 느끼다 보면 문제풀이에서 시간이 쫓기게 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수학은 수학2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총 22문제가 나오고요. 11문제씩 균등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은 균등해요. 434, 344, 443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평가원에서 계속 2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예비 고3 학생이라면, 현재 고2 학생이라면 지금 한창 내신 시험 보고 있는 미분 뒷부분과 적분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 내신까지 열심히 보게 시키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총 9문제 출제가 됩니다. 미분 적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 자, 미적 확통도 보여드릴 텐데 맨 밑에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바로 4점짜리 맨 뒤에 있는 28, 29, 30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적 기하도 뭐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번에 성적표가 나왔죠. 그래서 성적표 때문에 나온 걸 보니까 미적하고 기하는 1컷이 요건 좀 약간 전 거예요. 이번 며칠 전에 성적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88점이고요. 확통은 90점이라고 뜹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 본날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1컷이 막 82점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88이다. 그래서 상위권 재수생들이랑 진짜 공부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나 문과 학생들 마찬가지로 1등급은 꽤 점수 컷이 높아졌다. 예상보다는. 그래서 88.90이니까 3문제 정도까지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려웠던 시험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며칠 전에 사퇴하셨죠. 평가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능날 예년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뉴스를 발표했었는데 수능 수학도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년 기조가 뭐예요? 예년 기조가 뭐죠? 어렵게 내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100% 어려울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울 것이다? 똑같이 중킬러가 어려울 것입니다. 수원수투가 어려울 거예요. 미적분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어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통 12번 문항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문제였고요. 함수 극한과 연속 문제인데 되게 신유형 같아 보이죠? 이게 공통 15번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고 계시다면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대학 갈 때 이 정도 문제까지 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시간 내에 아이들이 도형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풀어내고 빈칸을 식으로 채운 다음에 그걸 연산해서 정답을 낸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어주려면 겨울방학 때 진짜 말 그대로 겉핥기 공부가 아니라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투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센이나 아니면 개념학습을 위한 문제집 같은 것들은 아예 버리고 수능형 학습으로 빨리 겨울방학 때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참고서에 이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가볼까요? 6월, 9월에 출제되었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온 경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앞으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예고하는 시험이 바로 6월하고 9월달 평가원 내용인데 이 문제가 그대로 변형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딱 봐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풀다 보면 함수의 평행 이동과 정적분이 섞여서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변형해서 아이들한테 준 것도 이 브로셔 안에 들어가 있고요.
3점짜리도 되게 유난히 비슷하게 똑같은 문항 번호 때 출제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수학은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걸 제가 정말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 방법 자체가 겨울방학 때부터 이상하게 세팅돼서 정말 이상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정시 수시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제 수강생 중에 전교 1등이 좀 많아요. 근데 작년에 여기 경기도 학교에서 어디 학교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과 전교 1등이 있었는데 경기도 학교 그 학교에서 모의고사 등급 이과 1등급이었던 애가 내신 1등급이었던 애가 모의고사가 4등급이 나와서 나머지 국어하고 과탐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하다가 이번에 최저 다 못 맞췄어요. 국어도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애들이 전교 1등인 애들에서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정시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과목 잘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으려면 진작에 모의고사 점수가 꽤 잘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드라마틱한 공부량을 넣어주셔야 되고 공부 설정도 정말 잘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3월달부터 4월달부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시하는 애들 다 모아놨더니 한 반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거든요. 논술한다 뭐한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고요. 근데 국어랑 과탐이랑 사탐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그냥 이해는 되니까 국어 같은 거는 계속 이해는 되니까 열심히 잡는다고요. 근데 수학은 빈칸이 많아요. 시험지 보면 문제는 짧고 다 자기가 다 채워야 될 거예요. 국어 시험지 보세요. 영어 시험지 보세요. 다 글씨예요. 근데 수학은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하겠다 판단이 빨리서요, 애들은.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학 포기하는 시점이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이 여름 이후에 수학 포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려면 빨리 6월 달까지는 성적이 빨리 완성돼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오르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점수가 나오려면 미리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손수토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수능 14번 위치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기억니은 태그 문제가 요새 잘 안 나왔었는데 예비수능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10문제나 변형해서 애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수능 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형할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2 수능을 통한 2023 수능 대비. 자, 수학 공부의 난이도를 올리자. 내신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요새 수능 수학입니다. 아까 문제 수준 보셨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렵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고난도 문제를 잘 푸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너무 어려운 건 안 풀어도 돼.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어려운 것까지 그날 접하는 순간 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습관을 겨울방학 때 이제 지니셔야 되겠고요. 예상되는 출제 경향은 반드시 분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왕인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충분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준비도 잘할 수 있고 예고됐던 대로 신경 써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40만 명, 50만 명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확실한 출제 기조와 출제의 역사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대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잘 분석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수학 공부할 수 있다. 즉 수강생 중에서 제가 강북청소를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작년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연락을 다 해봤더니 만점자도 나왔어요. 이번에 저도 1등급이 몇 %인 줄 아세요? 제 수강생 중에서 9%가 넘어요. 1등급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저는 몇 명 다 지정해줘요. 너는 아예 15번, 22번 킬러 문제는 읽지도 마. 대신 나머지 문제를 2번씩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지정해줘가지고 88점, 92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출제 경향 반드시 분석한다. 킬러 문제라는 말은 없다. 준킬러 문제를 정복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1컷과 2컷의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은 수학답게 공부하자. 어려웠어도 잘 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그렇게 수학을 많이 포기했지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100분위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100분위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도 또 보여드리겠지만 정시로 가려면 100분위로 가는 대학이 있고 원점수로 가는 대학도 있고 다 다른다는 건 아시죠? 반영하는 게 다 다른데 100분위로 보는 대학이면 이번에 내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점수가 되게 높아. 그러면은 정말 효자 과목이 되는 거죠. 수학은. 왜? 나는 다른 애들 다 못 봤는데 나 혼자 96이다. 그러면 진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수포자라는 말이 있지만 수학은 이제 포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누구나 효자 과목,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학생 중에
수능날 본 카톡이에요. 최근에 온 카톡도 있지만 요 수능날 본 카톡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거예요. 쌤 저 레전드입니다. 다른 과목 다 잘 봤고요. 올해 본 시험 중에서 제일 잘 봤다. 이게 미적분인데 96점 받은 학생이고 지금 이 99 떴습니다. 이 다음날에 100으로 바뀌었어요. 100분위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점수 잘 가는 거죠. 지금 약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애들이 정시로 약대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는 이 지역에서 버스에서 제 광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원래 고1, 고2, 고3 다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조금 나기 시작한 게 첫 해 가르쳤던 애들이 서울대를 한 번에 3명 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었는데 잘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자기는 의지가 뚜렷해도 주변 애들이 자꾸 수학을 포기하고 너 수학 왜 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수능 끝나고 애들 계속 밥 사주거든요. 애들한테 뭐가 가장 많이 힘들었니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나만 정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복도에 다 불 꺼져 있고 정시 준비한다고 반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서 나하고 재수강생 2명만 그 학교에서 정시 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일반 고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정시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나는 정시로 잘 갈 거야 라는 고귀한 꿈을 꾸준히 만들어내려면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미리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모든 투자, 시간적 투자, 물리적 투자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엉덩이 싸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학원은 10시까지 하지만 나는 집에 가서 1시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 이번에도 96점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다 휘발될 때쯤, 없어질 때쯤, 6월 때쯤 점수로서 그걸 보상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수 보고 이제 또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3월에 4등급, 4월에 4등급, 6월에 겨우 3등급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미적 30도 맞추고 92점 나왔습니다. 이 학생도 제 학생인데 어려운 시험 맞죠? 그러니까 평소대로 봤는데 수능 끝나고 이제 나오니까 뉴스에서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물어본 거죠. 어려운 시험 맞냐고. 그러니까 이번 수능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똑같이 일반적인 시험이었어요. 근데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다 누구겠어요? 그냥 중하위권 학생들이 울고 불매하는 거죠.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전국에 만점자 2,000명 넘게 있습니다. 수학 만점자가. 2,8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미적 28번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서 불호소에도 제가 너무 기뻐서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애도 있었고요. 미적에서 3개 틀려서 88 됐습니다. 1뜰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1뜰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적중시킨 문장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이 양지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워크북 이름이 주간 풀지용인데 여기 있는 문제들 함수도 똑같이 나왔고 x는 k가 2등분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3점짜리도 그렇고 4점짜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기뻐가지고 정리해서 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이 학생이 제가 이런 거 올렸더니 학생이 덕분에 기억해서 잘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예요.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수포자였지만 요거 해서 요거 하나는 잘 맞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문제 올렸더니 이 친구가 I did it 했다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기출에 나왔던 거 제가 변형해서 만들어 놨더니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풀었던 문제를 풀면 애들이 기분 좋게 비슷한 내용들 풀이 과정을 진행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은 풀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풀이 과정 7줄을 넘지 않거든요.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국어랑 영어는 텍스트를 막 이것저것 해석하고 소화하는 게 많은데 수학은 자기 혼자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미리 했던 문제들을 보면 30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미적분 마찬가지고 확실히 비슷하죠. 저는 3점짜리를 되게 신경 써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보는 거. 아까 미적 28번 준킬러 문제들도 했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이건 이름 안 가렸네요. 이 학생이 했던 거. 킬러 미적분 30번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확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건 이미 충분히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애들한테 제공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 반응까지 보여드리니까 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면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2월부터
수요일도 증반하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1월 첫 주부터 사실은 이번 주부터 사실은 수능 저격 거의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계속 수능 저격 계속 토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하고 미적 부분하고 확통 개념 완성도 일요일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표는 제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도 방금 올려드렸고 밴드랑 카페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곧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명의 영상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미 오늘 설명의 영상과 비슷한 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업데이트 될 소식 같은 것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해서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내신 대비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고1, 고2, 고3도 같이 했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고2하고 고3 진행하는데 당연히 확통 1학기 내신 대비와 미적 1학기 내신 대비 심지어 기하까지 해줍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다른 지역도 나가지만 저는 여기가 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도 많고 꽤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표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중계동에서 수능 수학은 최다 수강생으로 제가 기록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 다 그대로 있는데 브로셔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 잘 관리하는 게 뭘까요? 잘 관리하는 거. 그냥 상담해 주는 거. 시험 보고 성적 문자 그냥 보내드리는 것. 저는 그거는 기본이고요. 관리라고 얘기하는 건 수학 내적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내적 관리는 뭐냐면 제가 주간 모의고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간 풀지용이라는 건데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애들한테 20문제를 일주일치 주고 매주 첨삭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연구실 조교하고 부강사들이 그래서 첨삭을 수학 내적인 내용들로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한 1대1 유사 문항까지 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제 브로셔에도 수록해 놨는데 이번 수능 수학 만점 받은 애 수강 후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친구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숙제인데 첨삭해 주길래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했지만 여기에서 했던 게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온 걸 확인하면서 이거 진짜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숙제는 안 해가도 요 숙제만큼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가 다 해왔다.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 내적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맘때쯤 애들이 학원 그만둘 것 같으니까 하는 상담이 아니라 매주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가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걸 첨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 로드맵 제시하고 과목별 밸런스 제시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학 내적인 수업적 관리, 그리고 수학적 관리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첨삭되는 내용들 이렇게 꾸준히 아이들한테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수학 내적으로 해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시급도 되게 많이 줍니다. 학생들 15,000원씩 줘요. 조교 10명이 넘어요. 여기에서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애들이 풀이 적당히 적어서 내면 앞에 저희들이 다 적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걸 1월 첫째 주부터 수능 직전 주까지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래서 저도 올해 애들이 성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이죠. 내용 써주면 A에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되는지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첨삭 같은 것도 진행되어 있던 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아무나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아이들과 수학 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카페에서 손풀이 영상 같은 것도 다 올려주고요. 아까 카페에 가입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맨날 찍어가지고 업로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수업 영상 같은 것도 매주 촬영해서 여기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숙제 제출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모의고사 보면 해설강의까지 곧바로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링크로.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빨리 확인해봤자 다음날이거든요. 모의고사 해설강의. 근데 저는 그날 3시부터 찍어가지고 애들 집에 가서 딱 앉아서 오답 정리할 수 있게 6시에 딱 업로드해서 애들한테 문자로 다 쏩니다. 학원 홈페이지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설강의 제공한다. 왜냐면 수학은 그날 오답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저는
기출 손풀이 노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올해 애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수능이 계획되어 있고 손풀이 노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은 수능 저격,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이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 대비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한 타임 쉬면서 내신 대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정시야 하더라도 내신 대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설명, 단독 설명회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미적하고 확통은 내신 대비를 해야 수능 대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사실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운 이유가 진흙탕 싸움인 내신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 저는 수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하고 확통도 겨울방학 때 개념학습 한번 진행을 하고 수능 저격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1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기에서 진행했던 수업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강했을 때 작년에 12명이었어요. 겨울방학 때. 끝날 때 200장이 넘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애들 잘 대학 보내고 있는 강사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카페하고 그리고 밴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브로셔 맨 뒤에 제 번호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나 이 질문은 좀 그래. 우리 좀 너무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래.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저하고 제 연구실 직원들이 같이 연락해서 구체적인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표랑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꼭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시야 라는 말을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3학년 올라가면서 애들이 상담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 앞으로 3학년 1학기 때 받을 모든 내신에서 다 1등급 받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지키는 애들이 실제로 많이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헛된 꿈보다는 묵묵히 공부하면서 수학은 수학답게 공부해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수학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제가 뭐냐면 수학에만 유일하게 4점짜리 문제가 존재합니다. 쉬우면 3점이고요. 어려우면 4점이에요.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어려우면 3점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학 4점짜리 13개 나오는데 그 13개 중에서 몇 개 틀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맞추면 진짜 누구에게는 포기하는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전략 과목이고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100분이 99 찍은 학생 보셨죠? 100점 받은 학생의 수강후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잘 드리지만 킬러 문제가 아니라 준킬러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예전처럼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빨리 성적을 만들자. 겨울방학 때 모든 것을 투자해서 3, 4, 6월 모의고사 때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뤄내고 좀 뭔가 좀 보여줘야 아이들에게 연료가 새로 주입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정시의 희망이 보인다. 최저 등급 수시에서의 맞출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지막으로 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힘드시죠? 전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북청솔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국어가르치 이승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일단 아마 지금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요 브로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수강후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오늘 PPT로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예상 시간은 15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1년 함께 가능한 것들이 제가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슬로건인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요 말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가르쳐도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같이 좀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수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주느냐도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강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올해 S2라는 곳을 나가게 됐는데 요건 이제 대치에 있는 2과목 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곳을 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이제 투과목 하는 거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번에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대성도 같이 나가게 되면서, 그다음에 또 이투스 청솔에서는 이제 국어과 대표 강사로, 뭐 제가 사실 뭐 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뭐 1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 지역에서는 작년에 제가 학생은 가장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말 하는 거 좀 낯뜨고 가지 못해가지고, 수능 어려웠다는 건 다들 아시니까 패스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표준 점수로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성적표를 모아가지고 추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 국어 1등급 커서는 화작 선택자는 아마 원점수 86점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엄매는 84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달라요. 왜냐면 어떤 학생은 83점인데 1등급입니다. 어떤 학생은 84점인데도 2등급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중에서 뭘 더 많이 맞았느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84점인데 선택만 다 틀렸대요. 제 학생 중에 실제로 엄매만 7개 틀린 애가 있습니다. 근데 엄매만 7개 틀리고 공통 과목 다 맞으는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을 얼마나 더 맞느냐인데, 뭐 다른 거 보시기보다는 올해 수능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만점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만점자가 28명밖에 없어요. 전국에 28명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좀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1년 내내 열심히 해도 전국에 28명만이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그 와중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학생 15명, 여학생 13명인데, 감사하게도 제 이번 현장 강의 수업에서 전 인강을 안 하니까 2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되게 행복한 강사죠. 왜냐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애들이 한 거죠. 그래서 그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3년 전에 이제 2019학년도 수능 때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능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그 3년 전에 수능 했을 때 오르비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잘 알 텐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학생이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마음이 아픈데 노란색만 읽을게요. 내가 지금 태양을 맨손으로 붙잡는 게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삼수생이 쓴 거예요. 그래서 삼수생이 이제 세 번째 수능을 봤을 때 국어를 보고 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거 한번 잘 음미해보세요. 고개를 들어 올려보면 까만 천에 노란 점을 수놓은 듯 하늘에는 빼곡히 박힌 노란 별들이 환하게 빛나지만 별들은 하늘에 있고 제 발은 땅에 붙어있네요. 어떠세요? 솔직히 이 정도 글 쓸 수 있으면 국어 1등급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글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읽고 나서, 사실은 그때가 제가 강사 2년 차예요. 제가 이제 강사한 지는 올해가 되면 이제 5년 차인데, 뭐 그 전에 경력은 제가 이제 누군가의 조교를 한 4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합쳐봤을 때 이 당시 시험을 딱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을 가장 잘 표현한 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올해 수능 한번 애들이 쓴 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국어 선지 이런 느낌인 건데, 한번 답 좀 골라보세요.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징답, 4번 정답, 5번 정답. 이거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답 몇 번인가 이거? 어머니 그거 보이시죠? 이거 답 4번이에요. 그죠? 이건 시력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어떤 학생들이 8번 문제, 이번에 이제 수능 8번 문제 해결 보기 문제를 가지고 답선지가 이제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럴 때입니다. 딱 다 읽었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기 문제가 좀 이랬다라는 느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 쓴 거 한번 보세요. 22국어가 어느 정도냐면 19 수능 때 수험생들은 백신을 안 맞고 집단 감염된 거라고 치면 22 수험생들은 19 수능이라는 백신을 맞고도 집단 돌파 감염된 거래요.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전 이걸 보고 이 아이는 진짜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올해 수능이 다 어려웠다는 건 알고 계세요. 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에서 어렵다 싶다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보기에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시험인 거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국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좀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데, 얘가 바로 올해 수능 2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딱 100점 맞은 거고, 제가 이 내용은 수강이 보시면 돼요. 제가 간지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101, 149. 이게 딱 전국에 28명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표준 점수가 149잖아요. 이 학생이 이제 어제 수시 발표가 났고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합격점을 받았는데 얘는 아마 정시로도 대학을 잘 갈 거예요. 수학을 괜찮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1컷이 표준 점수가 아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34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얘 1등급이랑 몇 점이 나는 거예요? 16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학 한 수가 몇 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그만큼 어려워졌고 한 명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국어 만점자. 이 학생은 화법과 작문 선택자고요. 147점 만점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 안에 들은 학생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성적표를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마도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수업을 가면 100점을 받을 수 있나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주목해 주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런 거 볼 때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애들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수업 들은 학생들도 못 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방향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잘 흘러왔구나. 여기에 좀 주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답률 베스트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은 게 2017학년도 수능부터 어려워졌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딱 6년 정도 지났다고 했을 때 항상 오답률 베스트 10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잠깐 보세요. 수능 오답률 베스트 10입니다. 무슨 영역이 가장 많죠? 독서가 가장 많죠.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까요? 수능 국어의 난이도는 뭐가 결정할까요? 독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의미하게 이 자료를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해 수능 화작 선택자를 기준으로 10개를 다 틀렸다. 그럼 몇 점인지 아세요? 2등급 컷이에요.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수능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보통 수준으로 나오면 이 10개를 다 틀리면 3등급 컷이 나옵니다. 뒤집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학생이야. 올해 수능을 잘 봐야 돼. 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 하나씩 도장 깨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닥친 사실은 현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개수에 따라서 내가 표준 점수와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매도 마찬가지로 7개, 2개 하나인데 이건 그냥 둘 다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뒤에 설명이 길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조금 길어요. 근데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때 어려운 건 비문학이 결정하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항상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이 어려우면 아이들끼리 논쟁을 벌입니다. 이건 커뮤니티에서 하겠죠. 비문학 결국 독해력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배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알고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게 항상 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혹시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보통 뭐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이러면은 엄마요. 저는 엄마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연인이 있으면 연인들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혹시 무인도에 갈 때 예를 들면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뭘 가져갈 거야?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개 중에 이제 하나만 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무인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물에 빠진 상황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와중에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교육과정상 있는 용어예요. 당연히 알고 들어갈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 보통 이거는 그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절대 눈치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설명회를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거 할 때는 펜을 드시고 뭘 쓰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볼 때랑 자기주도 학습 공부할 때 이원화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달라야 된다는 게 제 핵심인데 그럼 제가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출이라는 6월, 9월 수능 지문이라는 게 있죠. 그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시험 보듯이 풀어야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당 시간 의미 크게 두지 말라고 한 건 이 지문을 몇 분 안에 푸느냐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문마다 스타일이 있고 아이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취향이 다 갈립니다. 따라서 어떤 지문, 나는 철학은 빨리 푸는데 과학기술이 느려. 근데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은 빠른데 철학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당 시간 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이게 중요해. 지문을 차라리 시간을 재고 싶으면 풀고 나서 걸린 시간을 재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이런 지문을 푸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풀고 시간을 잴 거냐면 차라리 스탑워치를 눌러놓고 몇 분 안에 풀어야지가 아니라 난 시험 볼 때처럼 그냥 푸는데 딱 눌러놓고 몇 분 걸렸지? 12분 30초 걸렸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내가 얼마를 걸리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풀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뭐 당연히 채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맞았나 틀린지 궁금하니까. 이게 중요해요. 채점을 하지 마세요. 채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건데 궁금할 거예요. 내가 푼 거 맞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채점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왜 채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노란 글씨로 써놨죠.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지문 및 문제풀이라고 하는데 얘는 제가 조금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하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드려야 되니까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지문을 2번 푸는 겁니다. 근데 시험 보듯이 한번 풀어놓고요. 채점을 안 한 상태로 이 지문이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읽고 다시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모의고사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풀 때 혹시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애들은요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예요. 설마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2 학생들이 고3 수능에 딱 들어와서 어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세계를 느낍니다. 와, 저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수업으로 어떤 수업을 듣든지 간에 아마 어머님들도 나중에 들으실 거예요. 6월이나 9월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업은 너무 좋은데 시험 때 내가 그렇게 안 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세요. 시간이 무제한으로 정말 길게 있으면 첫 번째, 이거 할 때는 지문을 100% 이해하고 그렇게 못 읽거든요, 잘. 그러니까 내가 지문이 있으면 50% 이해한 채로 가서 선지 보고 답을 맞히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만 1년 내내 공부해서 오답 정리만 하고 끝나면 평생 뭐만 느는 거냐면 내가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답을 고르는 능력만 느는 거예요. 그게 수능 때는 불안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무제한으로 놓고요. 차분하게 읽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독해력이 들어요. 내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문장 독해력이 드는 겁니다. 왜? 고3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아.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문이나 글이나 문장을 읽는 경험치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첫 번째 문장 독해력을 늘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땐 못해요. 이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단을 읽을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선생님이 정독하랬어. 그러면 이때는 정독 못할 수도 있어. 막 급하니까. 근데 이때는 선생님이 정독하랬으니까 정독 한번 해봐야지. 쉽게 말할게요. 가르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의식적인 공부고 시험 때는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땐 무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의식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의식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틈틈이 또박또박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체화한 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건 습관으로 올라가고요. 안 맞는 건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가르치는 것들이 체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듣지 말고 하루에 기출지문 딱 비문학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 하나씩만 맨날 해보세요. 한 200일 지나면 독해력이 정말 많이 늘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면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을 두 가지를 하겠죠. 됐습니까? 저는 과제가 항상 이렇게 나가는데 얘도 하고 얘도 할 거잖아요. 여쭤볼게요. 결과가 반드시 같을까요? 그럴 리 없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둘 다 틀리는 경우에 둘 다 틀리는 경우. 이거는 뭐 하면 될까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으니까 뭐 해설지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풀 때 틀렸는데 두 번째 때 맞았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 아, 내가 시간에 쫓기면 이렇게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하게 돼 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지금 여기 분필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땐 맞았는데 두 번째 틀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감으로 풀 땐 맞았는데 오히려 생각을 하니까 틀려요. 이거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수능 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하나만 딱 해드리고 좀 뒤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혹시 수능 전날 애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수능 전날. 그 보통 다들 그러거든요. 안 좋을 것 같아.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안 좋을 것 같아, 우울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혹시 그 아이 혹시 고3에 보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3 딱 수능 전날 애들한테 말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방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방문 몰래 열고 슬쩍 한번 표정 보세요. 애들 전부 다 웃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웃고 있냐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수능 전날 생각보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럼 애들이 또 그래요.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뭐가 끝나요? 수능 끝나면 그제서부터 시작인데 사실 수능 전까지 받는 상처보다 수능 끝나고 애들 다른 친구들 결과 나올 때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애들이 수능 전날 웃고 있는 거냐면 사람은 원래 자기가 겪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닥치면 해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해탈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년 내내 우울하다가 그 전날 갑자기 뭐가 생기냐면 수능 전날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 내일 다 맞는 거 아니야? 인터뷰는 뭘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되면 그 다음날 수능 때 가잖아요. 평생 안 갖고 있던 욕심이 생겨요. 근데 이 욕심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건 아니겠지, 이건 맞지 하고 탁탁 지나가던 것들이 시험장만 가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잖아요. 다 걸려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험 때 내가 사고의 오류를 생각을 했을 때 잘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수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문학 기출은 이렇게 봐야 한 지문이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지역 출신이거든요. 제가 여기 청원고 나왔어요. 청원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하다가 2년 전에 여기를 처음 왔거든요. 2년 전에 처음 왔는데 제가 사실 이 지역에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애착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왔는데 애들이 너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고 공부하고 싶은 열정도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애들 너무 착한데 공부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할 때마다 딴 얘기는 길게 안 해요. 솔직히 설명회라는 건 원래 강사 자기 피하라는 거니까 제가 만약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이거 하나만 혹시 내가 진짜 비문학이 문제가 된다면 요거 하나만 조금 제대로 해보면 1년 내내 비문학에서 좀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비문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냥 등급이 바뀐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이거 문학입니다. 이거 문학인데 요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때 문학은 크게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렵지 않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답이 확실해서 정답률이 미친 듯이 낮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는 게 있는 게 6월하고 9월에는 있어요. 6월 평권이나 9월 평권 때는 정답률 30%짜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불안하지만 정작 수능 때 가면 30%, 40%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 수능도 문학이 쉽진 않았지만 47%짜리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문학은 대충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답률 베스트 10에 문학 없었죠. 문학을 다 맞고 그리고 나서 거길 깨기 시작해야 3, 2, 1 등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사실 아이들이 수업을 앉아서 들을 때 문학은 하나 정도 틀려도 돼 라고 듣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문학을 다 맞는 데 초점을 둬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그냥 쭉 말씀을 드리는데 문학은 보통 감으로 풉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감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보통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문학 감으로만 풀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으로만 풀어서 다 맞으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감이라는 건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내신 공부하고 문학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쌓인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즘은 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꼭 2개 내지 3개씩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뻔한 질문을 뻔하지 않게 물어봅니다. 3인국 정철거 출제해놓고 이상한 거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선택지 길이에요. 어머님들 보통 국어 볼 때 지문 길이만 생각하시는데 선택지 길이 한번 보시면 압니다. 제가 수능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또 볼 때랑 제가 봤을 때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좀 젊거든요. 그래서 몇 살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죠? 아니신가 보네요. 저 길게 하겠습니다. 한 30분 더 할 테니까 그냥 계속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88년생이에요. 그럼 88년생이라면 꼭 애들이 지디랑 동갑이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어 공부를 따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감으로 풀 때거든요. 진짜로. 그냥 문학 딱 보면 이거 답 아닌가? 이럴 때요. 요즘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선지가 저 할 때는 한 줄짜리였는데 요즘은 선지가 기본 3줄에서 4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도 잘 읽어야 돼요. 심지어 문장을 그냥 대충 읽잖아요. 중요한 표현들 다 빼먹고 그리고 판단하러 가면 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험치로 감은 쌓인 상태에서 특히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 중에서 특히 내신 공부했던 애들이 감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감이 좋은 애들의 장점은 감이 있다는 겁니다. 감이 있는 아이들의 단점도 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작동을 안 했을 때 그 다음이 없어요. 내가 계속 감으로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기출 분석을 통해서 2개 중에 하나 고민될 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할 거냐. 이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것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커리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비문학 커리랑 문학 커리는 올해 크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수능이 좀 결이 달라졌대요. 그건 인정. 그래서 올해 수능의 결이 좀 달라져서 우리는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르게 공부해야 돼. 라는 말이 있다면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년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선택 과목인데 엄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개념 공부하고 인강을 듣든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는 다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풀고 나서 그 답을 고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재정리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 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는 거고 얘는 이거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작도 커리가 2개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단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전개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제 단과 수강생들한테는 그냥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놓고 인강처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겨울방학 때 화작이다 엄매든 뭘 할 거다. 화작은 수업보다는 자기가 꾸준히 하루에 10문제, 11문제씩 풀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엄매 같은 경우는 인강 하나 있으면 좋기는 해요. 아무리 단과 인강을 들어도 인강 하나가 있으면 좋은 게 단과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단과에서 이제 그냥 현강에서는 이제 엄매를 안 하고 엄매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는 이유가 단과에서 수업을 하면 이 엄매 같은 경우는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다 휘발돼 버려요. 그런데 영상 매체가 있으면 골라서 볼 수도 있고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국어는 76점이 아니라 100점이 만점입니다. 선택 과목으로 빠지니까 애들이 선택 과목을 공부를 안 해요. 문학하고 비문학이 전부인 것처럼 큰일 나요. 엄매랑 화작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수능 총평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 정솔 시간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2월 이후에 윈터 이후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제 연락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있어서 혹시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인데 아이들이 이제 저는 사실 막 공부해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올해 작년에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해줬던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굳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실망시키기 싫어서 나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제 제 수업에 좀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1년 함께 잘 흘러가면서 어떻게든 결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봐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